이번 시간에는 사주 중에서 천생연분 사주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제목을 천생연분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하게 큰 이름을 붙여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생연분이라는 것은 뭐 100살까지 살 때까지 아무 무탈 없이 그렇게 사는 그런 구조의 사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능하면 두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거나 또는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좀 긴 시간, 그러니까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연애를 하면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좀 일반적으로 연애를 뭐 한 10년 했다 하면 긴 시간이 될 것이고, 또 결혼 생활을 했는데 뭐 한 2, 30년을 같이 30년 이 정도 생활하면 긴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사이가 좋게 서로 그 관계가 돈독한 관계로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어떤 건가 하는 요 정도의 개념으로 천생연분, 이 천생연분의 개념을 잡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살부터 100살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고는 못 사는 그런 인연을 말하는, 우리가 이상적인 어떤 인연, 긴 뭐 한 100년을 생각하는 그런 인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뭐 결혼이라 그러면 한 30년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연애 같으면 뭐 5년에서 10년 이런 정도의 기간을 지낼 때 굉장히 서로가 항상 애틋하고 또 돈독하고, 그 관계가 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화목하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주가 어떤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천생연분이라는 이 타이틀에 너무 집중해서 듣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생활에서 얼마나 그 남녀 관계가 돈독하게 오래 갈 수 있는가, 어느 구조의 사주가 오래 갈 수 있느냐 하는 기본적인 원리,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결혼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간에 그 상대방과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애틋하고 서로 아끼고 보살피는 그런 관계,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로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한다. 그런 사주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결혼이라든가 또는 뭐 연애 초기에 서로 만남, 연애 남녀가 만나는 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결혼부터 설명하면 만남은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결혼이라고 전제를 한다면은 여기서 이별이나 이혼의 원인이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라든가 소유욕이 과대하다든가 능동성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데서 두 남녀가 이제 만났다가, 처음에 만날 때는 굉장히 좋은 기분과 느낌으로 만났다가 결국은 이제 파탄이 나는 또는 파경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데 처음 결혼할 때라든가 처음 어떤 이성을 만났을 때는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먼저 결혼을 전제로 제가 결혼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또는 연애를 할 때 너무 둘이가 죽고 못 사는 관계가 굉장히 오랜 시간, 어떻게 보면 일평생 지속되는 게 그게 천생연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연들이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그 대부분이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않고 그 사이에 뭐 많은 불화도 있고 파탄이 나거나 이혼을 하거나 헤어지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일 처음에 결혼에서 한번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결혼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딱 한다 그러면 이제 처음 만날 때부터 선을 봐서 그냥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연애를 하다가 또 서로 좋아져서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결혼을 딱 결심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두 남녀가 상대방을 두고 연애를 이제 종지부를 찍고 결혼을 한다.
또는 뭐 선을 봐서 이제 두 번, 세 번 만나고 괜찮다 해서 결심을 할 때까지 그 결심을 하는 순간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심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그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괜찮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할 때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예쁘냐든가 얼마나 키가 크다든가 얼마나 잘생겼다든가 또는 뭐 얼마나 좋은 직장이 있다든가 얼마나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뭐 무슨 시험에 뭐 되냐 무슨 자격증이 있느냐 뭐 또는 그 부모가 얼마나 재력이 있는 집안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판단할 때 가치 판단은 결혼을 결심할 때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주로 상대방의 외모나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살다 보니까 전혀 안 맞아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뭐 유명한 배우라든가 또는 재벌집에 결혼을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거나 했던 분들이 뭐 보통 뭐 길어도 10년도 못 살죠. 5년도 못 살고 보통 다 이혼하거나 깨져가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곳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이에 뭐 그 재벌이 뭐 파산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뭐 고시가 합격되는데 갑자기 고시 합격이 취소됐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조건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처음 판단할 때 있었던 조건, 외모가 뭐 키가 180이었는데 갑자기 170이 됐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없죠. 서울대를 나왔는데 물론 사기 결혼도 있겠지만 서울대를 나왔다는데 갑자기 고대를 나왔다든가 뭐 다른 어떤 대학을 나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내가 판단할 때 있었던 외모와 능력에 대한 이 조건은 변함이 없어요. 대부분이 없는데도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 결혼의 조건은 결혼을 할 때 가치 판단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은 결혼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사주를 볼 때 우리가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혼은 남자가 여자가 공간과 그다음에 시간을 공유하는 거죠.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그래서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녀가 공간과 시간 같은 장소와 시간에서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그 속에는 장기적인 과제로서 협력이 있어야 되고 양보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뭐 이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라든가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만이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라는 거는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남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음양이거든요. 음양이라는 것은 항상 대립되고 상반된 존재입니다. 음양이 뭐냐 하면 음양이라는 것은 항상 대립되고 상반된 존재, 상반된 존재죠. 모순된 존재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모순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고 상반된 두 남녀, 그러니까 두 존재가 그게 남녀인데 이 남녀가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지낸다는 것은 그 두 사람 사이의 협력과 양보와 이해와 배려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단 한순간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이 외모나 능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공간과 시간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생활이라는 거예요, 생활. 장기간의 어떤 생활이죠. 공동 생활이에요. 공동 생활을 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외모나 능력은 아무런 뭐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차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부대끼는 것이 어떤 그 협력이나 양보나 이해나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같은 공간과 시간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긴 시간이라는 거죠. 외모나 능력은 일순간의 판단이었지만 이런 어떤 공간과 시간을 함께하면서 협력과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런 것들은 긴 시간에서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어,
외모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굉장히 엉뚱한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혼해서 천생연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두 남녀가 가치관이라든가 행동 양식이라든가 또는 뭐 습관 뭐 기타 뭐 어떤 뭐 성정이라든가 또는 취향이라든가 뭐 그 뭐 취향에는 뭐 성적인 취향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한쪽은 초식 동물인데 한쪽은 육식 동물이다. 이런 것도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취향, 뭐 또는 가치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라든가 행동 양식이라든가 성정, 성격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둘이가 비슷해야만이 오래 서로 불만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어마어마하게 고집이 세고 또 한쪽 맞은편에도 어마어마하게 고집이 세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은 자기 주장만 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 식으로 서로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결혼 생활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판단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어떤 행동 양식이나 습관이 있고 성격이 어떠냐 또는 어떤 성격 취향이나 이런 것이 나하고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성격 취향이나 능력 이런 것도 결혼 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면은 실패 없는 아주 궁합이 잘 맞는 뭐 그런 인연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그 사람의 외모나 능력 이런 걸 중심으로 판단을 하니까 완전히 엉뚱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결혼을 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모든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에요. 인간은 경제적 동물입니다. 경제적 동물이니까 어떤 선택이나 행동의 결과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돼야만이 그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경제적으로 더 나빠진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절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얘기하면 이런 부분은 좀 모자리지만 경제적으로 더 나아진다는 판단을 했을 때 대부분 결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외모와 능력을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서로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결혼 생활은 그런 것들이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왜 이혼을 하느냐 바로 그런 것을 오는 거니까 가치관의 차이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습관, 행동, 양식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나서 서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또 이혼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소유욕이 과대해져도 이혼을 합니다. 또 능동성이 부족해도 이혼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꼭 이혼, 결혼뿐만 아니라 두 남녀가 연애를 할 때도 이별을 할 수 있는 원인이 이런 것들입니다. 두 사람의 가치관이 너무 차이가 나든가 또는 소유욕이 너무 강하다든가 능동성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별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관의 차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소유욕이 과대해졌을 때 왜 이혼이나 이별을 하게 되느냐 소유욕이 과대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뭔가를 소유하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유명한 사회학자 에리 프롬이 했던 그 소유냐 존재냐, 그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소유냐 존재냐는 그 에리 프롬, 소유냐 존재냐, 이 에리 프롬이 쓴 이, 책에도 소유욕이 과대해지면 사람이 불행해진다 그래서요. 또, 왜 그러냐 하면은, 뭔가를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지배하게 되고, 지배하면은 결국은 권태가 오는 거예요, 바로.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확고한 지배력을 확보했고, 확고한 지배력이 된 것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새로 바깥에 있는 어느 돈, 길에 떨어진 돈, 이런 거는 재빨리 주스려고 하겠지만은 내 지갑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 돈을 막 중간에 수시로 꺼내가 세보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지폐, 뭐 또는 50,000원짜리 지폐 하나가 떨어졌으면 재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지폐, 길에 떨어진 돈에 대한 지배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것을 주어서 내 지갑 속에 집어넣는 순간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거냐? 그런 것들이 소유됐다는 거니까 소유되면 지배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태가 오는 거예요. 바로. 이래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실증을 내게 되고 더 이상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그래서 이별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원인이 하나 되겠습니다. 또 소유를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독자적인 인격체라든가 주체적인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봉건 시대의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는 결혼을 하면은 여자는 거의 뭐 소유물이랑 비슷하게 그런 구조를 이루었죠. 이제 가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을 때는 과도한 소유욕이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남편이 있으면 그 처는 어떤 독자적인 인격체라든가 독자적인 어떤 주체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지 않는 거예요. 소유돼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식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되면은 얼마 안 가면 이제 권태가 오고,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다른 사람을 찾게 되고, 이러면 이제 바람을 피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천생연분이 되려면은 이 소유욕이 과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관계없이 연애든 결혼이든 간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 소유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이것이 내가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상대방을 어떤가에서 물건으로 예를 들면 누군가에서 빌려온 물건이다, 빌린 물건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빌린 물건, 상대방을 생각할 때 어떤 빌려온 물건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언젠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서지지 않게 잘 다뤄야 돼요. 부서지면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빌린 물건과 같은 개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은 상대방을 소유하지 않게 돼요. 그런 소유하지 않게 되면은 항상 조심조심 다루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결혼이든 연애든 이런 것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뭐 러셀 버트란트 러셀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랑 속으로 걸어간다든가 사랑 속에 써 있다든가 이런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falling in love라는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동성을 요구하니까 여기 있는 능동성이 부족한 건데 또 소유하려고 하는 게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 사르트르 같은 분, 이 사르트르는 사르트르가 평생을 이제 계약 결혼을 했어요. 그 부인과.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한 5년쯤 계약했다가 기간이 말이면 또 연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지배라든가 소유욕 이런 것들을 줄이는 하나의 방편이었죠. 그랬지만 계약을 계속 연장했지만 결국은 두 사람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로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상대방에 대한 과대한 소유욕을 가지게 될 때, 실제로 소유했을 때, 그랬을 때는 대부분이 다 파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소유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별이나 이혼의 원인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소유욕이라든가 제일 큰 게 이제 가치관 차이도 오지만 상대방에 대한 소유를 하게 되고 또 능동성,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함께 지내는데 자꾸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수동적이죠. 그러니까 사랑스러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그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좋은 남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데서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능동성이 부족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falling in love,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그런 행동도 어,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별이나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혼을 하는 것이 뭐 꼭 나쁘다는 것보다도 이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럴수록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주도하고 그 두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주체성을 인정하면서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면은 이런 이별이나 이혼을 피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해와 또 결혼 생활에서 파탄이 나는 경우에 대한 어떤 그 원인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간략하게 한번 알아본 것이고, 실제로 사주에서 오래 남녀 관계가 유지되는 어떤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고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오래 유지돼 갈 수 있는 관계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대체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냥 간략하게 그걸 한마디로는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제를 암압하고 있는 케이스, 또 여자라면은 정관을 암압하고 있는 케이스가 대체적으로 상당한 부분 천생연분이 될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제 뭐 총괄적으로 말하면 이런 구조를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실제 구조, 사주 구조에서는 어떤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요런 경우와 요런 경우를 한번 사주 구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런 경우는 6월 경금에서 양인격인데 양인격에 재생관하는, 그러니까 정화, 정관과 을목재가 있죠. 둘 다 재관이 다 뚜렷하게 힘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양인격에서 재생관, 그러니까 재화관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제왕생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런 구조는 제왕생관하는 구조. 이런 거는 이제 월급격에서 역시 제왕생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정화에서 임수 정화와 신금 그 편제가 있어서 제왕생관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는 남자든 여자든 이런 구조의 사주는 다 그 부부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고 해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생연분 사주는 사주 구조로 말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제왕생관 구조의 사주가 제일 유력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제왕생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는 다 천생연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궁합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본 사주, 본인들의 사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거기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왕생관 구조의 사주는 대체적으로 천생연분 사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만이, 그러니까 명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해를 하고 명리를 잘 아는 사람만 이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일주를 기준으로 한번 한다면, 일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부 관계라든가 또는 연인 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좋은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봤을 때, 남자는 이렇게 여기 있는 요 정도를 일단 샘플로 제가 뽑았고요. 60갑자 중에서 뽑은 거예요. 여자는 요 정도를 이제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차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 갑오일주라든가 병술일주는 좀 오히려 부부 관계가 썩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요것들은 대체적으로 일단 이혼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의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남자가 이런 구조의 사주라면은 이 사람이 뭐 설사 뭐 바람둥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부부 관계, 그 처와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갑오와 병술은 지장간 속에서 식상과 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정제를 암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 속에는 기토가 들어서 갑기합하고 병 속에는 신금이 들었는데 이렇게 병신합을 해요. 갑기합하고 병신합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전체 지장간 구조가 식상과 재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이제 대체적으로 심한 바람둥이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 같으면은 그렇게 하고, 또 이런 경우에 이제 병술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를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구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임묘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부부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 별로 안 좋아질 수 있는 정제를 암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정제를 암압하고 있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혼을 안 해도 부부 관계가 굉장히 무정하고 불화하는 그런 관계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60갑자 중에서 정제를 암압하고 있는 구조는 이제 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10개가 해당이 되는데, 요 갑오와 병술은 정제를 암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주 내에 식상과 함께 존재하는 관계로 과도하게 여자를 밝히고 여자를 찾아 헤매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바람둥이 기질이 있어서 결국은 파탄에 이르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여기에 있는 무자, 경진, 이모 요 세 개는 지금 정제를 암압하고 있어요. 사에 이제 무자는 이제 개수 무게합하고 있고 여기 경금은 을목이랑 을경합하고 있고 이모는 이제 정임합을 하죠 있죠. 이래서 정제를 암압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부 관계가 이 개인들은 굉장히 많은 바람둥이일지라도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왜냐 식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정제만을 가지고 암압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식상이 있어서 안 됐고 여기는 식상 없이 그냥 정제만을 암압하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가는 남녀 관계다. 본인도 남자들이기 때문에 이 본인은 엄청난 바람둥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 관계는 굉장히 돈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정제를 암압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것들은 다 뭐냐면 재고귀인이에요. 재고귀인. 재고귀인 남자 일주에서 재고귀인은 설사 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웬만해서는 이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성의 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잘 그 창고에 넣어놓고 가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도망 못 가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뭐 바람둥이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지만은 절대로 이혼 같은 거는 이제 잘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부부 관계가 좋고 또 해로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자, 을사나 기해 같은 경우는 다 정관을 암압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관을 암압하고 있는데 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관을 암압하고 있지만 이것이 고란살에 해당이 돼요. 고란살. 그리고 여기 이제 사중의 경금이라서 여기 사화 속에 경금 정관이 있는데 이 사중의 경금은 이미 이 재련돼 가지고 녹아 있는 쇠예요. 그래서 경금이 경금으로서의 구실을 잘 못해요. 을사는 그런 관계로 인해 있고 그게 또 하나 고란살의 원인이기도 한데 고란살이고 사중경금이라서 무력한 상태죠. 그래서 그렇고요. 기해 같은 경우는 정관을 암압하고 있습니다. 정관을 요 기토가 이제 해수 속에 있는 간목을 암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암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기에 있는 정관을 암압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남편하고 사이가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본인이 몰래 숨겨둔 남자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탄이 나기가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사 요부터 시작하면 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기에 여기는 중기입니다. 중기를 기해는 여기 해 중에 있는 간목과 암합을 하는데 이거는 중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본기랑 합하는 것이 아니라서 본인 자체가 어떤 바람둥이 기질이 있는 거죠. 여자도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어떤 구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신합하는데 이거는 본기랑 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해, 정유, 계사, 계면은 여기에 정관을 암압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네 개는 다 뭐냐면 일지에 천을귀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와 유, 사와 묘가 전부 다 천을귀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천을귀인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큰 불만도 없고 배우자에 의지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오래 가는 거죠. 만나게 되면. 특히 결혼을 하면은 이혼을 안 하고 오래 갑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을 때 과도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별이나 이혼의 원인이 된다 그러죠. 과대한 소유욕이 있으면은, 뭐죠.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배를 하게 되면 그 후에 권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정제를 암압하면은 이 과도한 소유를 한 거거든요. 재성을 전부 다 이렇게 무자 뭐 경제인데 정제를 암압하면 왜 그러냐? 정제라는 것의 성격은 정제는 내 것을 소중히 하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내 몸이라든가 내 물건
뭐 내 몸이라든가 내 물건이라든가 내 월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의 정당한 소유에 해당되는 것을 매우 아끼고 소중히 하는 게 정제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정제를 암압하고 있는 이런 구조 사주가 되면은 그 부부 관계가 설사 본인이 바람둥이가 돼 있을지라도 그 부인과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본래의 정처를 굉장히 소중히 한다는 거예요. 소중히 하고 아낀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유욕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남의 물건을 빌린 물건이다. 그러니까 빌린 물건이라 생각하면 소유욕이 생기지 않죠. 그리고 소중히 다루게 돼요. 그런 개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처럼 정제는 자기 처에 대해서 남자 정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 처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하고 조심해서 다루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유욕이 어떤 면에서는 늘 샘솟는 거죠. 그러니까 권태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라서 오랫도록 좋은 부부 관계나 또는 애인이나 연인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다. 그래서 남자는 정제를 암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정관을 암압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다만 사람이 반탄건 있지만은 정관이 이렇게 기회처럼 이렇게 중간에 여기와 합했을 때는 천간의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까딱하면 본인 자체도 외도를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고 을사 같은 경우에는 사중에 있는 경금이라서 경금이 그 재련돼서 녹아 있는 상태죠. 불 속에 있는 금이라서 그래서 무력한 관입니다. 그래서 뭐 설사 그 관계는 좋았을지라도 오래 가지 못하죠. 뭐 헤어질 수도 있고 뭐 남자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죠. 그런 거 고란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두 개는 여자 같은 경우는 좀 꺼리고 나머지 요것들은 해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천생연분 사주 어떤 경우에 사주가 이제 천생연분이 되느냐 근데 타이틀은 굉장히 천생연분이니까 큰 타이틀인데 내용은 대체적으로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그 관계가 굉장히 서로가 아끼고 소중히 하면서 오래 유지해 갈 수 있는 관계 사주가 어떤 거냐 하는 그거를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생연분이라 그러면은 뭐 죽고는 못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인이든 부부 관계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데 뭐 사주 전체 구조를 봐야만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이런 구조를 판단하는 것은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이 될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 이제 그 본다면 일주를 가지고 간다면 이 정도의 일주들을 얘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천생연분 사주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